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에 이어서 이상만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이 강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다른 의원들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짐인데요. 민주당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후배 변호사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정철승 변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CCTV를 TV조선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정치권의 핫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021년 5월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선출된 그런 전당대회인데요. 돈봉투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본격 수사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파장 어디까지 미칠지 큰 관심입니다.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는 기호 2번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돈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달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가 오고 간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죠. 사실관계는 우리가 파악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 이게 발생이 된 게 또 녹취록인데요. 자, 배성규 의원. 네. 뭐 이거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네요.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여기서 돈봉투 살포, 이 사건이, 이게 사실은 이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그 송영길 캠프에서 돈이 살포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돈을 받은 의원만 해도 일단 10명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돈을 돌린 사람도 국회의원이고 예. 또 돈을 돌린 의원들과 그 관계자들이 있던 캠프는 송영길 대표 캠프였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한테까지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은 그 이정근 그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네. 했던 이정근 씨의 개인 비리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 이 이정근 씨의 휴대폰 안에 있던 그 3만 개의 녹음 파일에서 그러니까요. 이 대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자기가 가까웠던 그 강내구라고 하는 네. 이 한국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6천만 원을 받으면서 네. 이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내구 씨가 자, 돈 봉투 10개가 마련돼 있으니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했고 이정근 씨는 전달했고 네. 그러면서 전달하는 사실을 또 휴대폰에까지 네네. 메시지를 남기는 바람에 이게 예. 그대로 다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 버리니까 예. 여기서부터 그럼 돈 봉투가 어떤 의원들한테 이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갔는지가 예. 다 드러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네. 자, 지금요, 이정근 사무부총장, 안성 사무부총장인데 이 사람이 매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건,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관여가 됐는데 9천만 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송영길 대표 당선된 그 전당대회고요. 대전 지역 사업가들이 9천만 원을 이 강내구 씨라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 중에 6천만 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그리고
3천만 원은 별도로 또 갑니다. 이건 또 강내구 씨가 직접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이 다 캠프와 관련돼서 흘러갔고 그리고 전당대회에 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윤관석 의원, 전 의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 의원입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 300만 원씩을 10명에게 일단 줬다는 거예요. 10명에게. 그런데 1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줬다는 겁니다. 3천만 원이 일단 흘러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50만 원씩 해서 또 돌렸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내구 씨는 또 3천만 원을 별도로 대의원 등 전당대회 관계자들에게 수십만 원의 봉투로 만들어서 전달했고 또 여기서 이 10명 외에 또 다른 10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한 300만 원을 또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전체가 3천만 원이 국회의원에게 갔으면은 또 다른 10명이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명에서 20명까지의 국회의원이 300만 원씩을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상황이 지금 돈이 전달된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정근이라는 분은 이때 사무부총장을 맡습니다. 윤관석 의원이야 송영길 대표와 같은 지역이니까 인천이다 보니까 뭐 참모로서 핵심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시장을 할 때 시에서 근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다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초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발은 굉장히 넓다 그러는데 총장과 사무부총장을 할 수 있었던 게 과연 무슨 힘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민현상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무부총장이라는 당직이요. 네. 아주 그 당 대표의 최측근이 아니면은 갈 수 없는 당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으로만 봐도 이 송영길 대표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하고 관계가 흔히 말하는 같은 계보다 계보. 계보 중에서도 이런 지금 이제 현재는 의혹으로 나온 이런 상황이지만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은밀히 그 이렇게 활동 자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받으면서 송 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서 사무부총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만약에 앞으로 수사가 돼서 또 의원들한테 더 이제 확산되든 안 되든 현재 나온 이 10명에게만이라도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이 공소 제기만 돼도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초토화될 정도로의 어떤 그 재창당을 해야 될 수준의 그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자, 민주당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설주환 변호사? 네, 일단 뭐 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 일단은 뭐 민주당으로서는 참 참담한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께 도덕적으로 어떤 깨끗함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민주당에서 이러한 돈봉투라는 어찌 보면 부패의 전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참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도 뭐 이정근 씨를 그 지난 대선 때 몇 번 뵙기는 했었습니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뵙긴 했었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당내에서 아는 선에서는 송영길 대표는 이정근 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사무부총장이 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뭐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임명 과정에서 상당히 송 대표는 이 추천을 상당히 그 거부했었다, 보류했었다는 사실도 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뭐 밑에 부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무총장의 어떤 의견을 많이 따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알기로도 이정근 씨가 아마 송영길 대표를 직접 대면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뭐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대1로 만난 사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어떤 당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참석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사적인 자리로 만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아마 파리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파리에 가 있습니다. 연수 겸 가 있는 상황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 이정근 일탈 감시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을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근의 일탈 감시 못해서 국민께 죄송하다 그랬고요. 내가 당시 상황을 알 수는 없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누란 위기에 있는데 왜 야당 수사만 하느냐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수사 왜 안 하느냐 그것도 언급을 했고 7월에 한국에 예정대로 돌아간다 말했는데 일단은 정치적 행위로 수사해서는 안 된다 뭐 말은 했습니다만 앞부분에는 이정근 일탈 감시 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본인은 자세한 건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어떤 입장을 낼지는 또 지켜봐야겠는데요. 자, 검찰이 이정근 씨의 모친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찾은 게 휴대전화 여러 대입니다. 여러 대인데 3만 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만 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 그러니까 그동안 통화했던 내용들이 다 저장을 한 거죠.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란 분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다 담겨있고 휴대전화를 다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녹취록 내용이 어마어마해서 3만 개인데 지금까지 뭐 기소할 때까지 한 5천 개 정도밖에 못 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 검사가 6명이 더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민주당의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정근의 녹음 파일에서 민주당의 부패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오래전에 있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사자들은 지금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게 부인을 하는데 검찰은 지금 녹취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여하튼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녹취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3만 개 녹음 파일 중에 5천 개 정도밖에 못 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전에 우리 전당대회 과거에 우리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 뭐 강목 전당대회도 있었고 동봉투 살포 사건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2020년 지난 요즘에도 있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요. 예. 만약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발의해서 입장을 냈던 것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일탈을 일단 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돈이 주고받았다는 점은 아마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강내구 공공기관 감사협의 회장도 제가 듣기로는 송영길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윤관석 당시 의원을 통해 가지고 캠프 내에서 돈이 전달된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돈을 봉투로서 담아서 이른바 국회의원들이나 대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서 전당대회의 1등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니냐라는 자연스러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0.5%포인트 차이의 아슬아슬한 승리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의원들 표심을 이 돈봉투로 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 저런 분들이 그렇게 캠프를 차려서 돈이 오고 가고 돈봉투를 통해서 대의원들의 표를 사고 이런 과정으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 당대표 선출의 결과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핵심 요직을 찾았다. 이런 것들은 정말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당인가라는 근본적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과 진실이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송영길 대표 입장이 지금 왜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느냐. 지금 왜 이 시기에 하필 야당만 수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변명입니다. 검찰은
네.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예. 또 범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검찰이 할 일 아닙니까? 예.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까 네. 그 혐의를 가지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딴 사람은 안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제발 그런 식의 동문서답식의 변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녹취록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자, 녹취록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강내구 회장에게 윤관석 의원이 먼저 요청했다는 녹취가 있는 모양이에요. JTBC가 어제 보도한 건데요. 4월 24일, 2021년 4월 24일 전당대회 일주일 전입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정근 씨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또 이어지냐 하면 보여주시죠. 자, 윤관석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그 사흘 뒤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돈을 마련했다는 거죠. 마련해서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월 27일인데 만나서 그거 줬고 그 이렇게 뭐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뭐 이런 말을 이정근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5명이 빠졌더라고 안 와가지고 이게 여기에 윤관석 의원의 녹취가 들어있습니다. 녹취. 본인의 말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모자라면 채워야지 무조건 하는 게 다 해야지 이렇게 또 이정근 씨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캠프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식의 녹취가 검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은 이 5명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다. 돈 주고받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 있던 거를 약간 뭐 짜깁기 했든지 왜곡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JTBC에 항의도 하고 뭐 바로잡아 달라 그랬는데 JTBC는 오늘 또 공개하겠다. 녹취를 더 공개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자, 임세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 왜 이렇게 돈이 오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대의원들에게도 돈을 주고 의원에게도 돈을 주는 이유가 만약에 줬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지금까지 보도로만 보면 이제 당원의 신뢰와 미래 비전을 통해 당대표 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마 이제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고 검찰 수사가 좀 진행되다 보면 뭐 결론이 나오겠지만 네. 원천적인 문제점은 민주당이 대의원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권리 당원은 한 표라면 대의원은 80표 가량의 이제 더 많은 그 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명의 당원을 그 당원 표보다 이 한 명이 사실상 그 표의 이제 이 중요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제 표의 등가성이 사실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마도 지금 120만 권리 당원들이 이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 생각 들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래도 민주당이 이 정도까지 이런 돈잔치를 벌여내야 돼서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도 이제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현역 의원께서 거론된 분들도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내구 씨의 통화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이 먼저 달라 그랬다는 거죠. 윤 의원이 먼저 달라 그랬다는 거. 그때 말씀했듯이 결과가 0.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굉장히 박빙이었다. 그러면 그만큼 좀 초조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좀 유혹을 느꼈을 것이고 그게 돈 봉투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유추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자, 윤 의원이 먼저 요구했다는 파일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상황, 다른 취지 발언 잘못된 거고 마치 봉투 전달한 것처럼 단정해서 왜곡한 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윤 의원에게 돈이 전해진 시점 4월 27일, 4월 28일 특정이 되는데 27일 이정근 씨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윤 전달했음. 이 메시지 보낸 것도 또 나왔어요. 거기 뭐 다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윤 잘 전달 이런 메시지를 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송 대표도 알았지 않겠느냐 이런 유추가 가능한데 송 대표는 뭐 자세히 모른다 그러니까. 자, 배성규 의원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돈이 오고 갔다면 돈을 준 사람은 잘 갔는지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또 돈을 받은 사람은
나 받았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게 보통이죠. 네.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 여러 경로에서 그러니까 강내구 씨랑 그다음에 이정근 씨, 네. 이정근 씨랑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또 이정근 씨랑 또 송영길 대표 보좌관들 예. 사이에 그 돈이 오고 갈 때마다 네. 이 메시지나 통화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았으면은 이런 메시지가 있기가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정황상 그리고 객관적인 파일 또는 메시지 내용상 네. 이거는 돈이 오고 갔다는 어떤 정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일에 이제 이정근 씨도 윤관석 의원한테 확인을 했을 거고 윤관석 의원도 지금 확인해 준 것처럼 네.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송영길 대표 보좌관한테도 직접 네.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송 대표 보좌관도 잘 받았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 내용을 송 대표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어떤 유추는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좌관도 지금 뭐 이런 분들이 다 해갖고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 보고했을 정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네. 밝혀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송 전 대표 보좌관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후원회 계좌 방식 외에 돈봉투 오고는 사실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전당대회 후보 캠프는 선거 비용 쓸 때 50만 원 넘어가면 계좌나 신용카드, 실명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현금이 오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선거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의원들도 정치자금법 위반될 수 있고 선거법 위반도 되는 거죠. 설 변호사 어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자금법상 정당과 후원회가 아닌 통로로, 그러니까 예. 비정상적인 이거 뭐 예. 돈봉투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랑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고요. 예.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비용 50만 원 이상을 쓸 경우에는 네. 신용카드로만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법적으로 변호사로서 봤을 때 네. 이거에 대한 수사는 이제 다 현금으로 다 된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통해서 당시의 사실관계, 그다음에 예. 휴대폰이라든지 위치 관련한 것들 전부 다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윤관석 의원께서는 지금 이 부분 이 녹취록이 사실 조작이 됐다, 예. 아니면 위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수사 단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을 텐데 예. 재판 단계에서 네. 과연 이것이 위변조가 됐는지 아니면 조작을 한 것인지 네. 편집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나중에 기소가 된다면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서초 지역에서만 4번 연속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서초 지역은 국민의힘 쪽이 더 강하니까 4번 다 낙선을 했는데요. 지방선거, 보궐선거 후보들의 유세 많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유세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송영길 당시 대표들의 연설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정근 후보 일도 잘하고 야무지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정말 믿음직합니다. 이정근 서초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뒷받침해서 자랑스럽고 행복한 서초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정근 후보가 3번이나 여기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해가지고 출마할 때마다 와서 제가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이 어려움에도 서초를 떠나지 않고 서초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이정근 위원장, 이정근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집권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송영길 당대표의 이 간절한 걸음에 화답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방송작가, 여성벤처협회 이사, 여성단체협의회 미디어위원장 이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권 들어온 건 2016년 20대 총선 직전이었는데요. 이후에 상당히 뭐 여러 방면으로 발을 넓혔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뭐 청탁도 하고 본인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만 개의 녹음 파일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지를 두고 상당히 떨고 있으실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민 원장님,
이게 판도라의 상자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이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서초 지역에서 네. 3번 이렇게 이제 그 지방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렇게 다 출마할 정도로 이렇게 그 민주당으로서는 신임을 받고 네. 뛰었는데, 그러면은 저렇게 신임을 받고 저런 각종 선거 때마다 공천을 받을 정도로의 누구의 신임을 받았는가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 대표 주변 당 권력의 핵심들이 이정근 전 후보하고 말하자면 아주 네. 친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 대표 측에서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할 적에 뭘 지원했느냐? 그 선거에서 나가서 띄우고 후보로서 띄우는 그 지원받은 보답으로 네. 송영길 대표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녹취 파일이 지금 다 돼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나올 때마다 예. 민주당이 아주 곤혹스럽고 어려움에 처해질 정도로의 네. 판도라의 상자가 지금 계속 열리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왜 석 달 넘도록 재판에 안 넘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검찰 입장은 그거더라고요.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듣고 녹취 풀고 뭐 범죄 혐의 잡는 데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렇게 늦어진 거지 이게 뭐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만 개 파일이라는 거 그리고 5천 개의 녹취를 지금 풀어놓은 상황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오히려 되고 증거가 너무 많은 게 이런 사태를 빚어왔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해명을 하는 지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도 그렇고요. 노영민 전 의원, 이하경 이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사건들이 많은데요. 뭐가 있냐면 일단 아시겠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은 뭐 뇌물 혐의로 일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하경 의원은 취업특혜 혐의 받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청탁 혐의 있고요. 그 전당대 돈봉투 혐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지금 돼 있고 다음에 돈을 받은 사람 누굴까? 뭐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누굴까? 10명에 그칠 거냐? 아니면 더 많아질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민주당은 초토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관련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고구마 줄기 파듯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 봉투를 나눠서 10명의 국회의원에 보냈다는 게 일단 나와 있는 검찰의 지금 시각 진술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앵커께 설명했지만 다른 또 3천만 원이 또 다른 또 의원들이 갔다는 정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대 20명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상 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지만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체 관련자들 따지면 지금 굉장히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그동안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했을 때 주고받은 대화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녹음을 해놓는 걸로 보여서 그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금방 앵커에서 정리하신 것처럼 그중에 빙산의 일가로 나온 게 아까 이하경 의원, 노웅래 의원, 뭐 노영민 실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를 한 것은 그걸 다 제외하고 풀고 다 해석하고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볼 때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것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 혐의가 나오는 것의 가장 지금 정점은 오늘 이 공개된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입니다. 다른 것과 달리 전당대 돈봉투가 오고 갔고 거기에 국회의원 수십 명 연관돼 있다는 것은 개인 비리로만 될 게 아니라 당 전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시지만 과거에 한나라당 때도 차떼기 정당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당면까지 바꿀 정도의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는 정말 국민들도 굉장히 당혹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은 자세한 상황 모른다 그랬습니다만 보좌관까지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면 송 전 대표를 향해서도 아마 수사의 손길이 미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야당 탄압이다,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입장 2번 내셨으니까 이제 사실과 다른 검찰에서 이제 그 돈봉투 만들었다고 이제 뭐 보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아예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당의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 접촉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그런 취지에 발언하는 거죠. 전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국면 전환력 기획 수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취지의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입장문으로 다 밝혔잖아요.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네. 앞으로 수사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쫓아다녀. 네, 두 사람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자신들의 결백을 호소했다고 하고요. 당에서도 이 뭐 도청 문제, 미국의 도청 문제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지금 이걸 꺼낸 거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어요. 자,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정근 씨의 개인 비리로 사실상 이 수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개인 비리 사업자에게 아마 돈을 받았던 그 혐의로 이정근 씨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녹취가 약 3만 개 정도 나와서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 녹취가 사실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 메시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만으로는 뭐 이게 사실상 또 조사를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본인의 억울함과 이 방어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저는 또 이게 녹취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증거인데 이 증거를 어떻게 언론사에서 이거를 취재해서 보도가 나왔는지에 대한 또 의구심도 사실상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검찰이 복주머니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분리할 때 뭔가 하나씩 꺼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구심의 뭐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개인 비리를 넘어서서 정말 정당에서 의원들이 함께하는 거라면 뭐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뭐 적당한 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요, 자신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 행태가 일상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대표님 최근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전목투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 되세요? 일부 의원은 이제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이 됐는데 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유동규가 대표님 성남시장 되면 10억 원 만들기로 정진상 김용희랑 합의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그 대표님 수사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저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라는데 동의하실까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늦네. 네. 이제 그만하시죠. 예, 모든 게 이제 정치 수사 쪽으로 이제 모아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검찰에 의한 야당에 대한 기획 수사 아니냐라고 또 뭐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뭐 상시적인 조작된 수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이 증거들은 조작하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사실은 음성 파일, 메시지 이런 거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하려면 그야말로 검찰이 뭐 좀 국가적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이정근 씨가 그 많은 거를 자기 스스로 녹음해 놓은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조작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떳떳하다면 그 아닌 다른 자기들의 정말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해야지 이걸 자꾸 야당 탄압이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몰아가는 건 국민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해서도 이게 다 뭐 검찰의 뭐 무리한 압수수색과 조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지금 대부분이 뭐 이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 보면 다 당사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들, 문건들 이걸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작이라고 몰아가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마지막에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네 하는 거는 사실 그만큼 대답하기 곤란하고 뭔가 이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런 돈봉투 사건이 나면 이거는 그 당 내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나서서 이건 우리도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거를 고쳐나가겠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미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기가 사건은 벌써 2년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터뜨립니까? 예, 자, 각 당의 반응 이렇게 극명합니다. 자, 설주한 변호사. 저는 우상호 의원의 지적도 어느 정도 타당하긴 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지금의 어찌 보면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세, 정말 뭐 밑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것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저도 이 사건 안 지가 제가 안 것만 해도 벌써 2년 전이거든요. 물론 아까 우리가 보도한 대로 그 증거 분석을 하는데 상당히 너무나 많은 증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점 등은 뭐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검찰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꺼낸다는 것이 과연 민주당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입장을 내기는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몰라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표 선거가 아니라 그 전에 어찌 보면 송영길 대표의 전당대회 때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진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 등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가늠이 안 되고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도대체 뭐가 담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으니까 수사 들어가면 또 야당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실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나. 참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민주당의 입장 또 살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법률 대리인이었죠.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에 유족 측을 대리했던 분입니다. 정철승 변호사. 어제 뭐 저희들이 나오면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뭐 납득할 수 없다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 고소권도 지금 상당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후배 변호사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고소당했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TV조선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계속 쑥 들어가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확 하고 당기는 거예요. 등까지 쓸면서 넘어.
네. 자, 지금 CCTV 영상 보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는데 흐릿합니다. 흐릿하지만 손이 오고 가는 거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철승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뭐 컵을 치워주려고 했다. 그리고 뭐 말을 하려고 옆으로 간 거지 전혀 행동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보시면 아마 입장 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웬만하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 변호사.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부적절한 일단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부적절한 장면인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강제추행이라고 이것을 볼 것인가? 네. 일단은 공개된 장소 예. 그리고 그 피해자 옆에 또 사람이 네. 한 분이 더 계셨거든요. 예. 거기서 어떠한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어떤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어떤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추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 옆에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그런 강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추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가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 부분 근데 상대방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네. 느꼈다고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예. 조금 가려서 봐야 되고 오히려 그 뒤에 어떤 허리를 잡았다라는 당기는 부분은 부분. 예, 예.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요즘 보면은 신체적인 접촉이 조금만 있어도 네네. 상대가 불쾌감을 느낀다든지 그럴 그렇습니다. 경우에 이게 네.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떤 네. 그 수단과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폭행과 협박이라는. 근데 예. 이게 이제 물리적인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그다음 심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은 조금 법정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자, 피해자 A 씨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폰이 계속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몸이 굳어버렸어요.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콱 하고 당기는 거예요. 등까지 쓸면서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어요. 예. 자, 허리 잡더니 콱 당겼다. 나온데 무서워서 달렸다. 이게 본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손이 쑥 들어가잖아요. 이런 말도 있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했을까? 뭐 그런 의구심이 제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너무 뻔하게 한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성 관련된 사건은 성희롱이 있고요. 예.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이렇게 좀 예. 구분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성추행과 성희롱의 그 관련은 어떻게 구분할지 이제 법률적으로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 관련해서 이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국민적 수준에 높게 관심했던 게 이른바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당시 교수라는 분이 조교를 이 컴퓨터를 뭘 가르친다는 식으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예. 사실은 성희롱 사건이 돼서 네.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이제는 남녀 간에 있어서 성 관련해서는 상대방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식이 그 정도면 충분히 이건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된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제적인 어떤 협박이나 무슨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거나 싫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건 충분히 성추행의 사건이 되거든요. 네. 지금 CCTV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지금 정칠승 변호사 말로는 지금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 본 사람의 손을 끄집어 당겨서 막 네. 문지르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왔을 때 이 옆으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게 나오는데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행사할 때마다 같이 사진 찍어달라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때 되도록이면 손이 안 되려고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읍니다 저희들은. 네.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상황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네. 지금 저 정 변호사의 주장은 제가 볼 때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고 아마 고소를 했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 자세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정 변호사는 저 A 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에 단체 대화방이 있었다 그래요. 한 30명 정도인데 거기 피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방에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다른 사람들이 좀 부적절하다. 오히려 삭제해달라. 이런 식의 글을 올릴 정도로 정 변호사가 좀 본인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웠던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정 변호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본인의 법무사무실에서 법무법인에서 이 명예훼손 무고 혐의 고소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런 사전 통지가 왔습니다. 자, 현장 CCTV 공개 및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언론 자료도 배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CCTV 본인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주장에 대응해서 자신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아마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내용이 막 들어왔는데 자, 배승규 의원. 네. 정 변호사가 지금 대응하는 건 처음 만났고 뭐 이 손정 본 게 무슨 추행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더라고요. 네네. 아니 물론 이제 양쪽의 진실이 뭔지는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일단 시청자분들도 저 영상을 보면 일단 여성한테 계속 지금 오른손 왼손을 달라고 다 해서 또 만지고 거기에 또 손등을 한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장면도 보여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 상대방이 원래 손을 안 주려고 이렇게 빼다가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내미는 게 보이는데 사실 상대방이 불쾌하고 싫은 일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성추행인지 희롱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면서 이게 손이 들어가잖아요. 어깨 뒤로. 그러면서 이 뭔가 손이 들어가서 허리가 이게 약간 꺾이는 측면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정철승 변호사가 처음 만난 여성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거꾸로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이 사과를 했다면 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하다 했다면 아마 여성도 넘어갔을 겁니다. 이 여성 변호사도.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거꾸로 내가 피해자다 하면서 오히려 지금 무고로 걸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 여성은 자기가 굉장히 불쾌하고 뭔가 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오히려 저렇게 하는 거는 정철승 변호사가 이거는 기본적인 도의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물론 이건 모든 거는 수사를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뭐 가려질 일입니다만 지금 봐서는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정철승 변호사는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와인잔에 물 따라주는 식당인데 술에 취해서 팔을 휘저어서 잔이 쏟길 것 같아서 옆으로 치워준 거다, 물잔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잔 받침대를 쥐려고 손을 뻗은 건데 착각이나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본인 정 변호사가 여성이 속해 있는 집단에 종종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서 그쪽도 제게 상처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내일 오전, 그러니까 내일이죠. 기자회견 한다는 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선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정철승 변호사와 그 여성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만났대요. 예, 일단 CCTV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뭐 일단 어느 정도 접촉은 있었던 거는 사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면 이게 사실상 피해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여성께서 어쨌든 그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다면 정철승 변호사가 어쨌든 합당한 사과나 이런 사과를 했었으면 좀 됐을 거를 이렇게 굳이 문자나 이런 단톡방에서 저렇게 좀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여성으로서는 좀 2차 가해에 뭐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 정철승 변호사는 저 민주당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그냥 개인 변호사일 뿐인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유명한 분인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뭐 지금 박원순 그 시장의 가족의 뭐 대리를 하기도 했고 지금 뭐 이정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정근 씨의 뭐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개개인의 사인의 뭐 이런 범죄나 이런 혐의들을 이렇게 전파낭비하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 변호사 내일 기자회견 한다니까요. 서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법정까지 갈 것 같네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각자의 뭐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요즘 여야 정당들 하루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는 지자체장께서는 그쪽 지자체 일에 좀 집중하시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조언도 하시던데요. 내가 그냥 단순한 지자체장이 아니고 작년에 당 상임 고문으로 당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 말은 중앙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상임 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것까지 하죠. 맞추시죠. 의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직권으로 결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촉 사항은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네, 자 최고위 의결 없이 김 대표가 직권으로 해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유성범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김의식 위원장,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그 지지율이 오히려 좀 정체되거나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또 잇따른 그 최고위원들의 이 설화 발언 논란으로 국민들한테 상당히 좀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당 안팎의 시선이 있었고 그 앞장서서 주장했던 분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아닙니까? 네. 사사건건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기현 대표가 뭐 하고 있느냐, 뭐 잡힌 게 있느냐, 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왜 뭐 책 잡힌 게 있느냐라는 식의 상당히 좀 불쾌할 정도의 그 쓴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작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김기현 대표와 당 지도부에서 해촉한 정상적인 이유로는 일단 현직에 있는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상 현직에 있는 정치인은 상임 고문에 위촉한 적이 없었다 해서 이제 다시 정상화시킨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당장의 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당 안팎의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기강을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 일부 맞는 말도 있고 당을 위해서 또 충심해서 하는 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당에 대해서 너무나 감나라 배나라 간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이 말하지 않더라도 당 내외에서 그런 위기의식과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홍준표 시장께서 저렇게 나서서 모든 일에 대해서 토를 달고 있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그렇게 딱 한마디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표를 2번 하셨잖아요. 그럼 대표 때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대표 때 결국 못 하셔가지고 결국 또 비대위처럼 넘어가기도 하고 그만두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할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지금 밖에 있으니까 아마 더 잘 보여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당내 분란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홍 시장은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만하냐 이런 말도 있었고 정광훈 목사를 아예 상임 고문으로 위촉해라 이러면서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직 대표 자격이고 그래서 상임 고문하는 거지 현직 지자체장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자, 근데 이번 해촉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 눈치나 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공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홍 시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김기현 대표의 발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참 목회자라는 분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도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얻어맞는다는 말까지도 하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한테 당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한마디 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기가 막힌다. 지금 결연한다는 말 못하잖아요. 아, 지금 대표는 그 말씀 못하신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욕설이 돌아올까 겁나거든.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네, 특정 목회자는 정광훈 목사고요. 과도한 설전 벌이는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보입니다. 자, 이를 두고 홍 시장의 지적이 지도부 흔들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통해 김기현 대표가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께서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기강 잡기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합리적인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홍준표 시장께서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역대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번에 비상대책위 비대위 체제에서 홍준표 대표를 상임고문으로 최초로 한번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상임고문을 하시면서 이제 중앙정치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그 채널이 마련된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좀 오버한 겁니다. 오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홍준표 시장께서 마치 이 김기현 대표가 정강훈 목사한테는 끔찍 못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뭔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크게 문제된 것은 아니 전당대회를 통해서 출발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비대위 운운하고 얘기하는 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해당 행위로까지 발언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물론 충정으로서 같이 잘하자라는 그런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같이 지났는데 비대위로 갈지도 모른다.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홍준표 시장이 분명히 오버하신 거다. 그리고 이번에 상임고문 해촉 부분은 합리적인 당연한 조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이 된 시작이 바로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냐, 이런 주장이죠. 홍 시장은 해촉한다고 입막음 되겠냐,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와 5.18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해외 가서는 우파 통일을 정광훈 목사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논란이 됐고 본인 스스로 한 달 동안 공식 활동 안 하겠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 왜 징계 안 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네, 사실 홍준표 시장과 이 김기현 대표가 싸움이 시작된 것도 정광훈 목사인데 사실은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 들어보면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집회나 아니면 뭐 어떤 행사 같은 데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재현 최고가 저렇게 맞장구 치고 마치 정광훈 목사가 뭔가 국민의힘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의힘한테도 사실은 상당한 피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것은 옳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게 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그럼 왜 징계를 바로 못 내렸느냐, 이런 얘기 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김기현 대표 쪽은 김재원 대표가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뽑혀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어떻게 바로 징계를 하냐, 한 달도 안 돼서. 그리고 하려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란 분이 바깥에 나가면 또 각종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빅마우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더 큰 발언을 해서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은 시간을 두자, 이런 차원이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 홍준표 시장하고는 맞지 않았던 거죠. 특히나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아까도 말했지만 비대위 얘기를 한 게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해촉을 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약간 긁어부스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하면 최강 전투력 아닙니까? 이분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도부대 내부는 점점 더 커질 거고 말은 점점 거칠어질 텐데, 국민들은요 여당이 분열되고 싸움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야당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당은 단합된 목소리, 그리고 정리된 체제로 가는 걸 원하는데 이게 더 나빠질까 봐 국민들이 더 우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정비를 하고 나갈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정근발 리스크에 이어서 이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재판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아마 불거질 겁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순환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보시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조금 명감을 만들려면 많이 담금질을 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문재인까지 모셔봤는데 물론 그분들도 다 훌륭해요. 근데 단련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더 길고 더 어려워요. 근데 잘 견뎌요. 보면은. 저는 능히 이재명 대표는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명검을 만들기 위한 담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저게 중국 고전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아마 행사였으면 그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당원 교육 아마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해찬 대표님께서 특히 당원 요즘에 그 정봉주 교육원장이 그 당원들에 대한 특히 권리당원들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오는 민주당의 정신을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어떤 자긍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상당히 잘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보면 지금 끝없는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이걸 견뎌내면 국민들은 알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 과거 대법원에서도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걸 무죄 판결을 받은 다음에 대권 후보로 올라섰거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실현의 고난과 실현의 시간이지만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잘 견뎌내신다면 저는 다음 대선에서는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담금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 미국의 명문대죠. MIT에 입학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면 조선닷컴이 쓴 기사인데 한동훈 딸을 낙방시키기 위해서 미국 내에 있는 교포들이 하버드나 예일 이렇게 유명한 미국과 영국의 대학교에 집단 투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이 사람이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면 떨어뜨려라. 그런 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1월 달, 2월 달 이럴 때 계속해서 이제 입시가 있습니다. 그 입학 사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대학들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김기식 교수님, 이런 게 이 대학에 이메일 보내고 집단적으로 보내면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 대학 체계에서도요. 이런 일로 흔들리거나 근거 없는 뉴스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다 그 룰과 시스템에 의해서 입학 사정을 하고 입학 합격자들을 정하게 돼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딸이라는 분도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녔고 거기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의 그 증명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미국 그 이른바 미국판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 수능 시험에서도 거의 만점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합당한 미국 대학들을 지원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극성 어떤 그 네티즌들로부터 한동훈 장관을 싫어한 나머지 딸도 절대 입학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면 악성 탄원 아니겠습니까? 악성 민원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MIT를 비롯해서 유명 명문대학에 지금 입학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민원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무슨 그 증거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진짜 확인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정치적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싫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이런 악성 투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그 대학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닌가. 우리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논란의 문제이지 이걸 왜 미국 대학에 때까지 또 집단적으로 메일을 보내가지고 꼭 뽑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 국격의 문제를 좀 떨어뜨리는 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제청원 사이트 최인지에 한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해달라고 또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2만 명이 넘게 지금 서명이 이루어졌다는데 이거 복수로 가능하대요.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딸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솔직히 이 교육 과정에서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 시기가 제가 이제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제가 상황은 몰랐는데 이 과정을 좀 들어보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는 일이고 저는 그것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딸이 지금 미성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표 찍기를 당한 이후에 이메일이라든가 그 사이트로 굉장한 욕설과 그런 미성년자로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네. 자, 근데 한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학교에 있는데 뭐 재학 4년 내내 전 과목 만점이었다.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MIT에도 합격이 된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이 합격이 뭔가 문제가 있다. 또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 성적을 미화하려는 게 있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임선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임명 당시부터 이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이제 엄마들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체인지라는 그 민간 차원의 플랫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실상 입시 컨설팅을 받을 만큼 너무나도 촘촘히 설계된 그런 스펙이 아니냐, 미국 입시를 딱 전형적으로 만들기 위한 스펙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약탈적 학술지의 논문이 등재된 것 비롯해서 케냐인이라고 하죠. 그 케냐인의 뭐 대필 의혹도 있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3M의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뭐 물품을 뭐 무상으로 기부받았다 등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미성년자가 좀 너무 충격받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엄마들이 이 사건을 토대로 지금 뭐 본인들의 자녀나 이웃 자녀들이 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입시 컨설팅 받고 약간 불법적, 이런 탈법적인 경우로 이렇게 스펙 쌍낸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또 피해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 중심으로 아마 이런 여론이 이루어졌었고 저는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입시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내지 살법적인 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컨설팅을 하는 건 뭐 여러 사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적절하게 하느냐, 없는 걸 부풀려서 하느냐, 아니면 아예 뭐 위조를 하느냐 이런 차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한 장관이 그때 이 논란이 됐던 건 입시 전이기 때문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MIT에다가 지원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인지 뭐 진짜인지 가리려면 가릴 수는 있겠죠. MIT에도 뭐 청원을 한다니까 그건 학교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자율적이고 뭐 자신들의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뭐 부적절하면 취소시키지 않나 싶은데 지금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 일부 교포들 사이에서는 이런 청원까지 등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검찰이 오늘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뇌물수수 날짜를 특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3차례 돈을 전달했는데 검찰이 2021년 5월 3일 그리고 6월 8일 3차는 6월 30일에서 7월 초순경 이렇게 날짜를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요. 자, 오래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날짜를 모르느냐. 허위다. 그랬거든요. 자, 유 전 본부장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상황에 대한 것들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까지 기억을 하시지만 그 어릴 때 몇 월 며칠에 했는지 기억은 나십니까? 그 변호사들이 그걸 왜 기억 못하냐요. 그걸 기억하려면 어디 써놨어야지. 골프를 그렇게 같이 치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재명은 그걸 모르는 게 당연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백하고 검사들이 인지도 못했던 사건이에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내가 왜 처음부터 자백을 했겠어요? 네. 자, 검사들도 모르는 사실을 자신이 자백을 하면서 형량이 더 늘어날 텐데 왜 그랬겠느냐. 날짜 특정 못했다고
안 준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설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요? 뇌물 사건에서는 이 뇌물의 일시 장소를 네. 특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에서도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정말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보도된 바 GPS 기록이라든지 하이패스 기록이라든지 예. 어디 장소를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대충 언제 줬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그 김용 변호인 측에서 특정을 해라. 근데 재판장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냥 줬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용 변호인 측에서 반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줬다라는 시점에서 김용 씨가 그 장소에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그 일시 특정을 했는데 그 일시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김용 부원장 측에서 충분히 이걸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날짜까지 특정을 했으니까요. 자, 근데 오늘 정영학 회계사가 출정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20억을 요구를 받았다. 다만 그걸 줄 생각은 없었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428억이라든지 이런 걸 약정을 했다면 계산상 3분의 1은 정 전 실장, 한 140억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데 20억 왜 안 준다고 그런 거냐?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여하튼 2021년 2월 당시에는 주진 않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정영학 회계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하겠죠. 428억 약정은 없었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때는 안 주려고 했다. 왜냐? 논란이 될 수 있다. 공소시효 끝난 다음에 주려고 했다. 이런 취지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1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분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30%가 이재명 시장 쪽 형들 그 4명 몫이라고 해서 그 지분 이재명이 거라고 하니까 미리 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융통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최초에는 2025년에 10년 있다 주겠다 였어요. 공소시효 10년.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죠? 맞네요. 네. 자,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게 잘못 노출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다 공소시효 다 끝나고 사업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주겠다는 생각이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428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련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거의 이제 그 유동규 씨를 비롯해서 정영학 회계사 그다음에 뭐 남욱 씨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인데 근데 김만배 씨가 그럼 왜 428억을 약정은 해주고서 돈은 안 줬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돈들이 남욱 변호사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가지 김만배 씨가 잘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본인은 약정은 해놓고 실제는 주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 10년인데 뇌물의 공소시효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그 전에 주었다가 잘못되면은 이게 자기가 처벌받을 걸 알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법조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법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려해서 나중에 주겠다가 한 거. 그 주장을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한 건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가 진실인지는 김만배 씨 본인이 알겠죠. 자, 재판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서로 주장은 엇갈리고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잘 판단해야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